문장은 뭐고, 절은 뭐고, 구는 뭐고, 단어는 무엇인가? 이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장 해석이고 뭐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 단어가 뭘까요? 하나의 그 음절이 모여지는 음절? 뜻을 이루는 하나의 알파벳. 그렇죠. 한 여러 개의 알파벳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품사를 만드는 것. 그게 단어의 정의예요. 독일어에는 하나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없는데 영어의 경우는 같은 게 있죠. 예, 뭐 하나 이상, 때문에 보통은 2개 이상의 알파벳 이러면 좋은데 이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정의할 때 하나 이상의 알파벳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를 만드는 것. 품사에는 종류가 뭐뭐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것.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은 부사. 우리나라 98%가 모르는 거야. 제가 물어보면 명사를 꾸며주고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런데 부사가 꾸며주는 게 2개 더 있어요. 뭐죠? 동사. 아주 좋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맞추시면 돼요. 뭐예요? 전치사. 따라해 보세요. 또 다른 부사. 네. 왜냐하면 자, 비행기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요거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요거 품사가 뭐예요? 부사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가 붙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얘를 꾸며주고 얘는 얘를 꾸며주고 얘는 얘를 꾸며줬는데 얘는 명사고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란 말이에요. 부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어요. 형용사도 부사를 못 꾸며주고 명사도 부사를 못 꾸며줘요. 그래서 부사가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접속사네, 뭐 동사네, 감탄사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관사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품사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학 공부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 품사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 1, 2, 3, 4 하나 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형용사밖에 없다.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도 부사밖에 없다. 그런데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동사도 꾸며주고 또 다른 부사도 꾸며주더라.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부사는 어찌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느냐? 부사의 이름이 adverb이에요. adverb. 요거를 자르면 verb이 뭐죠? 동사라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동사라는 거고 ad라는 거는 영어의 전치사 to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사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동사 쪽으로 보내라. 뭐 하려고? 동사를 꾸며주려고. 그런 거예요. 동사 꾸며주는 말이 부사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도 꾸며주고 부사도 꾸며주게 됐느냐? 보세요.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날아가는 형용사죠. 근데 얘가 원래 어디서 왔느냐? 날아가다라는 동사에서 왔죠. 부사가 동사를 맨날 쫓아다니는데 동사가 어느 날 옷을 휙 갈아입어 버렸어요. 형용사로.
그래도 쫓아다니던 걸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용사가 동사에서 온 그런 성격 때문에 부사는 원래 1차적인 거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갑자기 형용사로 변해. 그러다 보니까 부사가 동사를 꾸미게도 되고 동사가 형용사로 변한 것 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부사라는 게 얘가 얘를 꾸며주는데 얘 자체도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정도. 천천히 빠르게, 중간 빠르게, 아주 빠르게. 그래서 이 부사를 정도 부사라 그래요. 정도 부사. 또는 뭐 빈도 부사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부사는 시간, 장소, 방법, 목적. 이유, 좋아요. 목적,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대부분 부사예요. 대부분 부사. 왜? 나는 잔다, 밤에. 밤에가 잔다를 꾸며주는 거예요. 나는 잔다, 집에서. 나는 잔다, 편안히. 나는 잔다, 피곤해서. 나는 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그죠? 세상에 이런 훌륭한 선생님 처음 봤죠? 네. 제가 EBS 방송국 보면은 아, 등신들 좀 잘 가르쳐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쑥스러워. 실제로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걸 귀에 쏙쏙 들어. 20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품사를 이해하는 게 일단 요거 하던 거 마무리하고, 그래서 단어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돼요. 구라는 것은 뭐냐? 하나 이상의 단어는 알파벳이 한 덩어리가 돼서 품사를 만드는 거고, 구는 단어가 모여서 한 개 품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줄 앞에 in my name 찐먹, 요게 하나의 품사를 만들었어요. 뭐예요? 내 방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하나의 부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장소 부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게 구예요. 구. 근데 이 구는 절하고 바꿔줄 수 있어야 아츠바이 베아인스에서 훈련해야 되는 게 바로 구하고 절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훈련을 하면 그게 된 학생은 아, 요놈은 B1 성적표를 졸업장을 줘도 되겠구나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구와 절을 마음대로 바꾸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교에 갔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고 이것도 하나의 문장인데 이거를 하나로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트로츠, 이번에는 트로츠 되면서 이거는 접속 부사예요. 접속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어 위치가 그대로니까. 그래서 우리로 번역을 하면 얘는 접속사 느낌이 나요. 그러나 얘일 때는 동사가 맨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얘를 규정하는 건 접속 부사예요. 사람이 생긴 건 장관같이 생겼어. 근데 하는 일을 보니까 차관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차관이에요? 장관이에요? 차관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생긴 거는 접속사처럼 생겼는데 동사의 위치를 보니까 얘는 접속 부사에 불과해요. 그래서 트로츠 마이너 크랑크하이 내가 아팠지만 빈, 이, 주어, 슐레 이렇게 해서 내가 아팠다 주어 있고 동사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소유 형용사 그리고 크랑크하이 나의 병. 그래서 나의 병세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사구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동사는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거고 주어, 동사가 여기서는 도치가 된 거죠. 얘를 앞으로 빼느라고. 그래서 이 문장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것은 첫 번째는 기계적으로 저걸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주어를 소유 형용사로 바꾸고 그러지 말고 의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교에 갔어. 그러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근데 누가 아팠어?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에 가까운 전치사를 요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로츠 전치사는 웨겐이라는 전치사하고 슈타트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웨렌트라는 전치사와 더불어 뒤에 몇 격이 와요? 입격이 오는 입격. 그래서 지금 크랑크하이트가 정관사 D예요. D의 변화가 D 되어 D 되어 또 뭐예요? 되어 D죠. 여기에서 이 R이 여기서 온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로 간 거예요. 왜? 요 전치사는 소유격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유격의 이 R이 두 번째가 여기로 간 거고 나의 병세에도 불구하고 갔다 나는 학교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실패의 원인이 돼요. 의미가 상통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 막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기계적으로 야 뭐 할 때는 뭐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셨어요. 내가 기계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좋지 않다. 그래서 전치사들의 각각의 특성을 내가 알고 의미가 통하게 내가 만드니까 독일 선생님들이 감점을 안 해요. 기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실수가 발생해요. 의미가 상통하게 하란 말이죠. 그래서 접속사하고
부사하고 전치사 얘네들은 거의 생긴 거가 대부분 비슷해요. 볼까요? 이 베렌트라고 하는 거, 베렌트는 전치사예요. 그냥 요때는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전치사거든요. 제가 물어볼게요. 전치사가 뭘 전치사라고 그래요? 이 앞전자하고 치는 두다라는 거거든요. 둔다 앞에다가 뭐 앞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품사, 명사. 명사 앞에 두다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니까 이걸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앞전자 둘지자 해가지고 쓴 거예요. 명사 전치사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얘가 목적으로 하는 건 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라는 말이 명사 앞에 온다 해서 전치사예요. 전치사 비슷하게 생겼는데 뒤에 이렇게 결속력을 가지는 명사가 안 나오면 걔가 전치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픈 동안에 나는 갔다 학교로 이런 문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저 베렌트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베렌트 ich krank war, ging ich zur Schule. 이렇게 내가 아팠던 동안에 그러면 얘는 뭐냐? 주어 있고 동사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뒤에 명사를 가지면서 하나의 품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뒤에 명사를 품은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을 품었어요. 네. 어느 성당에 불이 났어요. 신부님이 들어가면 뭘 품고 나올까요? 십자가 이런 거 품어 나오겠죠. 그 도둑놈이 불타는 성당에 들어갔어요. 뭘 품어 나오겠어요? 돈 되는 걸 들고 나오겠죠. 그래서 또 생긴 거는 신부님하고 도둑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시커먼 옷 입었거든요. 근데 뭘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사를 품고 있으면 이걸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고, 뒤에 문장을 품고 있으면 얘를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그러면 가르쳐줘요. 전치사랑 접속사랑 거의 같이 역할에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역할에 따라, 저는 하는 일에 따라. 접속사는 접속사 단어 따로 있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치사는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학을 잘 못해요. 뭐 영문과, 뭐 불문과, 동문과 다니는 애들 빼고는 어학을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4년 영어 배우고 와요.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서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이건 이거야 그러고 가고, 학생들 머릿속에는 궁금한 게 엄청 많은 거예요. 해결이 안 됐는데 뭔가를 배웠고 시험을 보려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기계적으로 답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놈의 어학이라는 거 왼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면 쓸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우리가 야, 왜 응용을 해봐 이러는데 쥐들이 학생이 응용하려면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해할 만큼 충분히 설명 안 해주고 단답형 기계적으로 가르쳐 놓고 학생들대로 응용해라. 걔네들 천재나 또라이 아니면 응용하기가 어려워요. 중요한 거 한 3분 쉬었다가 또 할게요.
아 이게 더우니까 네. 힘드네. 겨울에는 이렇게